기름값이 걱정입니다. 일단 리터당 1,900원 돌파 다 했고요. 또 2,500원 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정부에서는 현장 단속 나선 상황인데 그 뒤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일단 어제부터 나갔어요. 예. 어제부터 이제 담합 그리고 폭리, 매점 매석 엄단하겠다라고 해서 정부 부처가 현장 단속에 들어갔는데 역시 정부에 맞서지 마라. 상승폭이 굉장히 둔화됐어요. 예. 어제 전쟁 난 이후에 지난주 토요일이었잖아요. 오전 9시 45분을 기점으로 해서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라는 소식에 이어서 불안하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주유소를 향하죠. 예. 근데 국제 유가를 지금 기존에 받았던 재고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부터 정말로 신압으로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예. 하루에 100원. 오전 오후로 시각각으로 이제 이 번호판의 가격이 바뀌다 보니까 무섭게 올랐죠.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전국 주유소 현장 단속에 나서니까 지금 일단 상승폭이 좀 둔화됐다 정도입니다. 지금 봤더니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77원, 그리고 서울 지역은 1,931원이거든요. 어제가 서울 지역이 한 1,930원 정도였던 걸 감안하게 되면 한 1원에서 7원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경유예요, 문제는. 경유는 전국 평균이 1,900원 넘었었는데 지금은 1,892원, 서울 지역의 경우는 1,948원이거든요. 예. 지금 사실은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국제유가 또 올랐어요. 네. 이거는 전날 상승분을 반영한 겁니다. 근데 심상치 않아요. 미국의 서부텍사스 중진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를 넘어섰습니다. 예. 이게 이번 한 주 동안 서부텍사스 중진료가 주초만 하더라도 $60대였어요. 근데 지금 $90대로 오른 겁니다. 엄청 올랐네요. 맞습니다. 이게 심리예요. 심리. 서부텍사스 중진료에도 이제 북해산 브렌트유도 $92까지 올랐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거의 30% 내외 이제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라는 얘기는 뭐냐? 전 세계 하루 원유 소비량이 1억 배럴이에요. 근데 여기 2천만 배럴이 통과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0개 만들어내던 빵이 8개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휘발유를 쓰잖아요. 예. 전 세계가 다 다급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이란 혁명 수비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은 물가거든요. 미국 아마 여행 가신 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휘발유 갤런당 평균 가격이 $3 넘어섰어요. 최근 넉 달 동안 계속 $3 밑이었습니다. 예. 아마 서부 지역 가시게 되면 $5에 육박합니다. $4 80센트가 넘어갔어요. 평균 가격이. 이러다 보니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다급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 우리 해군 동원해서 호르무즈 해협 보유해 줄게. 니네가 보험료 내지 마. 보험료, 해상 운송 보험료가 17배가 올랐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다 부담해 줄게. 예. 그게 무려 500조 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혁명 수비대는 걸프만에 정박해 있는 유조선을 격파하면서 심리적으로 오르고 예.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 유가가 이게 정말로 우리는 여기다 환율이라는 이중고가 있잖아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전쟁 초입이거든요. 전쟁 초입인데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사주 얘기도 하고 지상전 할 건지 말 건지 대타를 용병을 내세우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수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전쟁이 조기에 종료되지 않는다면 이게 지금 심리를 막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매점 매석뿐 아니라 최고 가격 이제 지정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비슷해요. 미국은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쓸 수 있는 카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반 전략적 비축이라는 카드. 미국이 최대 원유 생산국이에요. 그러면서 수출도 합니다. 소비국이기도 하고요. 한 7억 배럴 이상의 원래 이 전략적 비축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넉넉치가 않아요. 그동안 조금씩 써서 한 4억 배럴 남짓 정도 갖고 있어요. 그 정도면 전 세계가 나흘 정도 쓸 수 있는 건데 예. 미국은 절대 그거를 풀어서 자기 나라의 유가 안정에 기여하지 전 세계로 그걸 풀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풀 가능성은 굉장히 좀 희박해 보이고요. 두 번째가 오페크를 통해서 국제유가를 풀어라라고 할 텐데 지금 오페크 자체가 셀프 감산하고 있잖아요. 저장고가 없어가지고 낡은 폐유조선이 그대로 원유 저장해놓고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회로를 해야 됩니다. 우회로. 해상 경로를 못하게 되면 우회로를 해야 되는데 예. 최대 경비가 80% 더 내요.
그러면 국제유가 지금 90달러인데 80% 더야 하면 160달러, 150달러 된다는 예. 얘기거든요. 이걸 누가 사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 쓸 수 있는 카드, 마지막 히든 카드가 뭐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국제유가는 실물 가격, 현물 가격이 아니에요. 선물 가격. 네. 석 달 후, 6개월 후 과연 이 가격으로 갈 거니까 베팅한 가격에 우리가 국제유가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 재무부가 직접 이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이 선물이라는 건 현물 오감이 없이 3개월 후에 정산되기 때문에 돈 가진 사람이 이겨요. 재무부가 달러 풀어서 예. 가격 하락에 베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외신에서는 야, 아니 미국에서 물론 비상 상황이잖아요. 전 세계 비상 상황이고 미국이 초래했고 그러다 보니 야, 처음으로 이런 아이디어까지 내놓고 있구나. 실현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주목이 되는 거는 경유가 휘발유 가격을 넘는 이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죠. 이 경유가 유독 국제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앞서서 이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20원 이상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휘발유 하면 주로 우리는 자가용이에요. 자가용 운전자들이 많이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운행량을 통제하면 돼요. 정부가 나서서 우리 이제 오부제 하겠습니다. 옛날 했었잖아요. 국제유가 많이 오르게 되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원유는 100% 전량 수입을 하지만 소비는 1위예요. 예. OECD 국가들 가운데 GDP 대비 원유 소비 1위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국제유가가 정말 지금은 유류세를 인하해주고 있습니다. 7% 정도 세금을 깎아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터당 1,900원이 금세 넘었기 때문에 이거 2,000선 넘게 되면 심리적 저항선이 굉장히 큽니다. 앞자리가 바뀌는 것에 대한 그렇게 되면 국제유가 이제 인상분만큼 유류세를 인하해줘도 체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어떤 방식을 썼냐면 오부제라고 하면 아시죠? 이제 차량 번호 뒤 끝자리를 요일별로 다르게 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공서는 못 들어가게끔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승용차는 주로 운행량을 통제하면서 수요를 조절하는 게 가능한데 그런데 문제는 경유는 산업용이 되게 많습니다. 예. 디젤. 예를 든다면 화물차. 가장 많이 화물차는 운송을 해야지 먹고 사는데 그다음에 산업용 장비 가동할 때 이럴 때 이제 디젤류를 쓰기 때문에 물류하고 산업 활동에 많이 쓰는 것을 조절하게 되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성장률, 경제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실제로 경유 선물 가격이 국제 시장에서도 오히려 이제 휘발유 가격보다 2배 가까이 폭등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국제 정세가 불안해서 원유 수급이 지금 우려가 커질수록 경유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요소수 사태 봤잖아요. 예. 그게 가격이 얼마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우리가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휘둘렸잖아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기름값이 오른다고 자동차를 안 타면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현업에 계신 분들은 더 걱정이 큰 상황일 텐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일단 현장 단속 나서면서 효과는 어느 정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 주유소 협회가 낸 입장 보니까 이거 우리가 올린 것보다는 정유사가 공급가를 올리면서 그게 원인이 된 거다 이러면서 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 석유 공급되는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좀 600만 배럴에 달하는 이제 원유 유조선이 도착을 해서 일단은 마라베이트를 통해서 이제 확보했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루에 우리나라가 소비하는 게 200억 배럴입니다. 그러니까 3일분 정도가 예. 이제 들어온 거예요. 실제로 이 기름은 실제로 이제 비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비싸게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원유를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어디로 가느냐? 우리 주요 정유 3사로 가요. 그거를 분류를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등유, 뭐 등유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휘발유 이런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폐물은 이제 아스팔트유까지 해서 그거를 다시 주유소에서 이제 이 정유소에서 주유소로 배송을 하고 주유소에서 그걸 저장했다가 며칠분을 받아놓고 파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상 한 2,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제유가 변동분은 기름값에 반영이 되는데 근데 이제 봤더니 지난 주말부터 계속 국제유가 오름세를 반영해서 미리 싸게 들여왔던 재고마저도 뭐 수백 원씩 이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정부가 이제 이 폭리와의 전쟁, 주유소 현장을 단속하게 이르렀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이제 주유소에도 억울하다.
아니 우린 정유사 받는 가격이 100원 이상 올랐기 때문에 반영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주유소 입장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냐 여러 가지 올린 공급가 실제로 이제 폭리가 아니라 그 전에 특히나 이제 주유소 가격이 구조적으로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유사가 국제제품 폭등에 따른 이제 불가피한 공급가 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구조는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제유가 그리고 이제 은행들이 올리는 대출 금리가 이래요. 보통 올릴 때는 정광석화처럼 올립니다. 근데 내릴 때는 미적미적돼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를 정말 좀 파악을 해서 아마 정부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제 이 가격 상한제가 옛날에 우리가 이제 이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경험했기 때문에 최고 가격 지정제를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법에 없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주유소가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 살 수 있는 건데 한 번도 쓰지는 않았어요. 이게 석유사업법 제23조입니다. 국가가 비상사태일 경우, 오일쇼크와 같은 비상사태일 경우에는 정부가 기름값의 상한선을 정해서 정말로 강력하게 시장을 개입하는 이 제도인데 중도기기를 틈타서 하루에 수백 원씩 올리는 일부 주주의 폭리를 좀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낼 수 있어요. 앞서 이제 단속한다라고 하니까 상승폭이 줄었던 것처럼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오늘 자고 일어나니 어제 배럴당 80달러 했던 게 오늘 배럴당 90달러예요. 예. 그럼 언젠가는 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국제유가가 선행되지 안정적으로 이제 하락하지 않은 한 기름값이 내려가지 않은 한 국내 이제 기름값이 안정되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